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헤비타트 배지, 멋있는 배지를 달고 오신 박 의원과 또 빨간색 마크 안경을 쓰고 오신 우리 신영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가 가장 지금 뜨겁습니다. 전국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이 특히 어제 대남 확성기 이게 사실상 뭐 한반도 냉전 상황에서 그렇게 양쪽이 확성기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에서 확성기까지 설치를 했다. 일단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그런 긴급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계속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4.27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 또 나아가 9.19 군사 합의마저 또 파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황 관리가 잘못된다면 자칫 어떤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할 당시에 그 강했던 북한의 메시지들을 보면 곧 어떤 다른 도발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그래도 뒤집어 보면 어떤 대남 전단의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대남 확성기 설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처음의 분위기와는 달리 어떤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수위도 낮아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대남 전단이 살포 같은 것들은 또 확성기 방송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의 똑같은 대응 조치와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저 대남 전단 같은 것도 어떤 뿌린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걸 보고 어떤 현혹될 국민이 있겠습니까? 효과성에 의문이 있죠. 또 지금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상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실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전 1,200만 장을 한 번에 뿌린다고 하는데 저것이 앞으로 이번 한 번을 집중해서 뿌리는 것인지 1,200만 장 정도를 지속해서 북한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성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종합해 보면 어쨌든 북한이 처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했던 그런 조치들 예상되었던 조치들은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사실은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도 이런 정도로 북한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이 저도 그렇게 되게 희망하는데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농도가 낮아지는 강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북한의 준비 중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게 1단계였고 2단계 군사행동은 총참모에 맡겼는데 4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과 개성에다가 연대급 부대를 배치한다. 화력 구분대, 그러니까 화력 센 부대를 배치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비무장지대 GP 복원시켜서 상륙케 한다. 그다음에 전방부대 1급 전투태세 갖추겠다. 네 번째가 대남 전단 B라 문제였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는 준비 중이어서 지금까지 말은 다 했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농도나 강도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대남 B라 살포를 시작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은 이미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는 할 말이 없다고 이미 선을 끈 것 아니냐, 역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을 국가 노선으로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하나 합의 파기를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4.27 판문점 선언의 요체가 뭐 있습니까?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한다고 선언했고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9월 달에 평양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선 간에 합의한 게 9.19 군사합의란 말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판문점 합의가 이미 현실적으로 깨졌다. 군사합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모든 합의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인 거다. 저는 그래 아니다. 보는 거죠. 약간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다. 약간 현재를 보는 시각 자체는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예고한 것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에 어떤 병력을 배치하는 것, 그다음에 그 DMZ에 철수됐던 뭐 GP나 뭐 이런 민경초소라고 하죠. 북한은 이런 곳에 병력을 전진시키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전단을 뿌리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이에요. 예. 뭐 진지를 구축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한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이런 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북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과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든가 서해 NLL에서 직접적인 어떤 뭐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수준보다는 예고된 범위 안에서 차례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당혹감이나 위기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냐. 북한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고한 것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다음 행동들을 결정할 것이고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준비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도발은 당장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라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대남 확성기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방송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데 실제로 대남 확성기로 방송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 맞대응 카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북한은 그 대남 방송 확성기라는 것이 성능이 우리 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대남 방송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미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저들이 대남 방송을 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존심상 설치를 했고 뭔가 한번 해볼 텐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준비는 해야 되겠죠. 지금 어떤 고정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차량 이동형 확성기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하되 그러나 북한이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다고 해도 처음에 몇 차례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저것이 지속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저는 대응 방송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게 우리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전단 살포에 있어서 남북이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향해서 살포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어느 쪽이 좀 더 아플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 좀 이게 전단 살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잖아. 어렸을 때 우리 저 받아가지고 확성기 방송도 확성기도 마찬가지죠. 아닙니까? 확성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동료되겠으며 안 우리 되죠. 쪽에서도 뭐 사실은 뭐 노래 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단 살포인데 지금 북한이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노동신문 일면에 자 1200만 장 우리 찍었다. 삐라 다 찍었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수백만 장 찍고 있다. 풍선 3,000개 이상 될 거다. 네. 무엇보다도 남한 중심 깊숙이 다시 말하면 뭐 큰 기구를 이용해서 이 충청도 경상도까지도 뿌리겠다는 그런 이제 이럴 경우에 또 북한이 한 걸 가만히 보면 북한 참모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 인민들의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은 대남 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각급 대학생들이 대적 삐라 살포 투쟁에 나설 만발의 준비가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DMZ나 GP에 북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뭐 풍선을 띄운다든지 드론을 띄운다 이런 것. 서해 5도에 또한 배를 갖고 와서 우리를 뭐 도발하듯이 할 경우에 아마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지. 우리 군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삐라 자체보다는 전단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살포하는지에 대한 방식들 그게 뭐 드론이 됐든 그러니까 아니 말이죠. 뭐 무인기가 기구가 됐든 네네. 뭐 이런 그게 것들을- 걱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하고 정말 다르고 이해를 못하겠구나 싶은 게 역시 봉건 왕조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 보면은 이란 내용도 그렇고 수준이나 이런 게 네. 굉장히 적흥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학생도 아니고 네. 뭐 우리 국민은 뭐 별건 아닐 텐데 이게 참
남북 대치의 현 수준, 북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이 두 사람의 일종의 신경전 싸움이 그 피가 자꾸 이쪽으로 튀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에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볼턴의 주장이 팩트와 너무 다르다. 정말 그래서 볼턴은 허접한 매파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들 이제 뭐 공식 출간 뭐 내일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좀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아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턴이라고 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속했던 정권의 임기가 되기도 전에 저런 내밀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을 어떤 회고록을 통해서 공개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자체가 400곳 이상의 수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더라도 당신의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써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회고록에 한 110군데 정도가 우리 남북한과 관련된 동북아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제 막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볼턴이 없던 자리에서도 자기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니었을 때 맥마스터가 보좌관이었을 때 이야기도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초대장을 전달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맥마스터가 보좌관이지 볼턴이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네. 팩트가 틀립니다.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윤건영 정정상황실장, 지금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듯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다 보면 자꾸 내용 자체가 더 커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데 이 문제는 우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가 기밀을 누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어겼고 그걸 자기가 잘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예. 거기에 어떤 내용들 못 실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다른 부분이 많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집단으로 상정해놓고 리비아식 해결 모델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고록 곳곳을 보면 일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비핵화라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보도의 어떤 횟수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적으로 막 이렇게 단독이다 이런 걸 달아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작년에 그 판문점 회동 이후에 이렇다 할 북미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국가 간의 뭔가 외교적인 신뢰도 깨지는 상황이고. 깨지죠. 근데 저는 좀 유심히 본 게 볼턴이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험하고 본인이 겪은 거라든지 이런 걸 썼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과장이나 해석은 있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적어도 국가가 정상들끼리 어떻게 대화를 했고 그리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 상세한 내부인의 인사이드 스토리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분명히 역사의 기록 가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서 보되 과장과 해석은 경계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보보좌관 자리가 아시는 대로 키신저, 스코크라프트 이런 사람 브레진스키는 기억나잖아요. 제국의 설계자를 할 정도인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비핵화 의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는 저는 유심히 보고 언론을 뒤져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에 전화를 해서 내가 김정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년 이내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제가 약속을 받았어.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됐다는 대목 하나.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3자 회동할 때 우리 대통령, 북한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끼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다시 말하면 끼어달라고 해서 가셨다는 거. 그다음에 근데 볼턴 보좌관은 정작 그 자리에 가진 않았죠. 그렇죠. 몽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대목.
그다음에 또한 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트럼프에 대한 불신 이런 그 적극적이고 이렇게 쇼맨십에 강한 거 아니 그런 건 다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결국은 결과인데 우리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어디에 있었냐 하는 부분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비핵화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하노이에서는 왜 깨졌느냐 보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걸로 폐쇄할 테니 2016년 이후에 주어진 유엔 제재를 모두 해제해달라고 그랬고 그걸 받으려다가 볼턴도 반대하고 하니까 트럼프는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뭐 있냐 그 부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로 이제 깨진 거 아닌가 이런 대목 이런 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사실관계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볼턴의 기본적인 시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제사회에 잘 모르는 트럼프가 북한에 말려 들어갈까 봐서 말렸다는 게 강경론자로서의 기본 논지 같고 네. 그래서 강조한 게 바로 아베와 야찌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팩트인지에 대한 것들은 판단은 일단은 좀 유보하더라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고 예. 볼턴의 이 회고록은 적어도 흥행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말씀만 제가 붙이면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볼턴을 기용했을까 저도 그 의문이거든요. 저 볼턴은 이미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네.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고 이미 그 북미 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를 예. 이미 볼턴이 깬 예.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왜 기용을 했을까라는 것 하나 하고 어쨌든 이게 볼턴이 주관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고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미국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각 나라의 정상들을 너무 폄훼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같이 안 만나봤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정상 간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잘 어떤 평가를 저평가하나 모르시는 게 저평가하는 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3차 추경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망구석도 아니고. 이제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망부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고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오늘 25일, 26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국회 의원들을 비상대기를 시켜놓고 현재로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임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아직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복귀 시점이나 협상을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한 진단을 신성범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참 그 여당이 처음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만나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할 때까지만 저는 협치란 결국 주고받아야 되는데 의석수가 얼마 안 되는 야당이 줄 것은 없고 여당이 주는 형식으로 해서 협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추경이 급하다고 하면 왜 추경이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든지 급한 대로 선임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법사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차지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7개는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팔다리 다 잘리고. 그리고 왜 법사위가 자꾸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18대 때 처음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때 야당이 아마 80몇 석밖에 안 되고 우리 당시에 한나라당이 아마 150몇 석에서 예. 여권이 한 170석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해가지고 야당이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더라고요. 이름도 기억나. 유선호 의원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우윤근 의원이었어요. 19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출구인 법사위를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세 뭐 무기한 연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굉장히 좀 갈라질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주고 잡아주는 게 맞다고요. 유일한 수단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다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가져가 버린 다음에 이제 와서 7석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해요. 제가 만약에 저는 현직 아닙니다만 18석 원래 원칙대로 가자 그러면은 당신들도 원했잖아. 윤호중 예. 사무총장도 18석 일락했고 그럼 18자리 모두 가져와서 말씀 그대로 선택하고 책임지라. 예.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신성범 의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뭐 여당이 그런 야당의 입장도 주장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도 좀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예. 20대 국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당 법사위원장께서 투표를 하러 나가려는 의원, 최입의 의원이죠. 예.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소파로 방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인데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이 제가 알기로 91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임위에 있는 소위원회를 통과를 법사위에서도 했어요. 예. 법사위 소위원회도 했는데 법사위 전체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도 무려 20건 정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유가 뭘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취임하셔서는 의석 비율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하셔서 안심을 했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야당이 법사위를만 가지고 여당이 17석 나머지를 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셨는데 야당이 왜 법사위 하나만 가지고 17개를 다 여당이 가지라고 합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필요는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회의 발목을 법사위를 통해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셨고 20대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오버랩을 시켜볼 때 도저히 21대 국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결심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는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또 급박한 예결위만큼은 야당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 몫을 지금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이번 주말까지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나머지를 수용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명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이 18석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고 빨리 그런 멍해를 주호영 원내대표의 멍해를 빨리 벗겨드리는 것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호영 네. 원내대표께서 이걸 받아들일 명분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걸 예. 박 의원 잘 보셨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런 이제 민주당에 갖고 있는 그 공포감 비슷한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많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역시 영원한 발목 잡기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때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 압력, 여론의 압력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죠, 야당도. 예. 그때는 패스트트레인 뭐든 해가지고 법사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압력이 셌던 거고 지금은 의석수월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다시 법사위에서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옛날처럼 발목 잡기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9대, 20대 국회를 예를 들면서 공포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 여권 핵심부의 머릿속에는 내년 전반기까지 이른바 개혁 입법이든 뭐든 밀어붙여야 되겠다. 나름대로 정치 일정이 저는 마음이 급하다고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당장 한 일주일 정도만 협상이 늦어졌으면 협상이 좀 일방 처리를 안 했더라면 지금쯤 국민들이 추경급하다. 야당 뭐하나 들어가라고 압박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더 야당은 들어갈 수 있는 명분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단독 원구성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저는 민주당이나 여권의 핵심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일정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야당,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한 말씀만 간단히 붙이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기왕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모든 논란이 중심이 됐던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제도 개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